영조가 다스린 지 38년째 되던 임오년 1762년 6월 16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마제마을에서요. 우렁찬 사내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다복하기로 소문난 정재원이란 선비의 집에서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당시 삼남 이녀의 아버지였던 정재원은요,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요, 그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재원은요, 미리 생각해 놓은 이름을 아이에게 붙여줍니다. 자, 이때 이 아이의 이름은 뭐였을까? 이렇게 불렸습니다. 귀농? 정귀농. 정귀농? 귀농이란 이름은요, 막 져진 게 아닙니다. 그 이름 속엔요, 정약용의 집안이 들썩인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태어나기 약 한 달 전이었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던 1762년 윤 5월, 조선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왕의 편전인 문정전 앞에는요, 커다란 뒤주 하나가 놓였고요. 그 속엔 왕인 영조의 명으로 한 인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였습니다. 폐세자가 되어 뒤주에 갇힌 사도세자는요, 8일 만에 숨을 거두죠. 이 사건을 임오년에 일어난 정치적 변고라고 해서 임오화변이라고 부릅니다. 임오화변. 그렇게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비극이 펼쳐지고 있었던 그때 급히 마제마을로 내려간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약용의 아버지 정재원. 당시 도저히 한양에 있을 수 없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정약용의 아버지 정재원은요, 한양에서 나무럽지 않게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이 소과 진사시에 합격해가지고요, 성균관에 다니고 있었고요. 또 집안에 높은 관직을 지낸 조상들도 많아가지고 조정의 이름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나주 정씨 가문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알 수 있는 그 가문의 별칭이 있습니다. 자, 나주 정씨 가문 이렇게 불렸습니다. 9대 옥당. 옥당은요, 홍문관의 별칭입니다. 홍문관은요, 왕실의 책, 문서를 관리하고 왕에게 자문을 하는 핵심 관청입니다. 이 홍문관 관리는요, 곧 조선의 손꼽히는 인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9대 옥당은요, 홍문관 관리를 9대 내리 배출한 가문이란 뜻입니다. 엄청나죠? 이름 있는 집안이네요. 9대면 진짜 대단한 건데. 인재를 찾던 영조는요, 이 똑똑하고 집안 좋은 정재원 눈여겨보고 있었고요. 정재원이 대과, 과거만 딱 합격하면 요직에 쓰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세자의 일로 정재원의 그 장밋빛 미래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정재원과 그 집안이 바로 여기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남인. 이 남인은요, 조선시대 여러 당파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여러 정당들 있잖아요. 네. 그죠? 자, 이 영조 때 가장 권력이 셌던 당파, 바로 노론입니다. 사도세자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요, 맹 공격한 것도 노론이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런 상황에서 노론과 정치적 입장이 달랐던 당파가 바로 정재원의 집안이 속한 남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정재원과 남인들은 어땠을까요? 정치적으로 공격당하지 않을까?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혼란한 정국 속에서 정재원은요,
괜히 화를 당하기 전에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가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누가 태어났다? 아, 정약용. 정약용이 태어났다. 그래서 아명을 뭘로 지어졌다? 귀농. 귀농이라고 지어진 겁니다. 아. 이제 이해가 중요한 되시나요? 타이밍에 네. 또 그렇죠. 퍼즐이 맞춰지시죠? 예. 자,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요. 정약용이 4살이 되니까 아버지 정재원은요. 아들을 위해서 이걸 준비합니다. 뭐였을까요? 4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 바로 천자문 책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선생님이 돼서 가르치자 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렇게 4살 때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한 정약용은요. 아버지가 가르치는 내용을요. 쑥쑥쑥 흡수하면서요. 아주 빠르게 한자를 익혀나갑니다. 문자를 본 이 정약용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거든요. 어. 그런 정약용의 재능을 일찌감치 한 아버지 정재원은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아들 정약용의 좋은 스승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쑥쑥 성장한 정약용 드디어 실력을 보여줍니다. 7살인 정약용이요. 한자로 시를 짓습니다. 와. 정약용의 시를 본 아버지가요. 너무 깜짝 놀라요. 왜 그래요? 왜? 왜냐면 이게 7살 아이가 썼다고?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시였습니다.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으니 멀고 가까움이 다르기 때문이네. 정약용이 산을 보고 그 지은 시의 구절이에요. 네. 자, 근데 잘 읽어보면 지금 정약용이 시로 뭘 표현한 것 같아요? 원근감. 오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원근법이에요, 원근법. 와. 사실 이 시절에 잘 지은 시라면 보통 눈에 보이는 전경을 아름답다, 뭐 이렇게 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약용은요, 앞산이 크게 보인 건 실제 뒷산보다 커서가 아니라 나와 가까워서 그렇구나. 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요. 아, 7살이 지금. 엄청나네요. 인정. 인정. 시도 잘 짓고 과학, 수학적 소양까지 갖췄던 정약용.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문이과 통합형 인재형. 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시간은 흘러서 1776년 정약용이 이제 15살이 되었습니다. 벌써. 자, 이때 정약용에게요 아주 기쁜 일이 생깁니다. 15살 기쁜 일.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만납니다. 와. 바로 1살 연상으로 명문가 풍산 홍씨 가문의 여인 홍혜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한 달 뒤 정약용과 정씨 집안의 앞날을 바꿀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조선에 새로운 왕이 등극한 겁니다. 바로 정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조가 즉위한 직후 정약용 부부와 정재원, 아버지 정재원은요 마지막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면 정조가 서서히 조정에서 배척당했던 남인 인재들을 기용하려고 했거든요. 그중 한 명이 똑똑하기로 소문났던 바로 누구? 정재원. 그렇죠. 정약용의 아버지 정재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아들 정약용은요 아버지 따라가지고 15살에 한양에 올라온 겁니다. 호기심 넘치고 책 읽기 좋아하는 정약용의 이 한양은 별천지 신세계였던 것이죠. 아. 그러던 중 정약용은요 인생을 180도 바꿀 어떤 사람의 글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난다. 네. 자, 이 정약용의 두 눈을 번쩍 뜨이게 한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이. 이익은요, 성어사설이라는 책을 남긴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입니다. 정약용은요, 이 이익의 학풍을 딱 접하면서 이건 대충격이었습니다. 예.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실용적 학문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눈이 그냥 확 뜬 거예요. 뭔가 이게 읽으면서 뜨거운 뭔가가 막 끓어오르는 거야. 네. 끓어오르는 거야. 자, 그렇게 실학에 눈을 뜬 정약용은요, 이후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실학을 실제로 적용해 보기 위해선 관직, 그것도 좀 고위 관직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침내 22살이 되던 1783년, 정약용은요, 드디어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됩니다. 이보게. 그래. 이번엔 누가 됐는가? 저거 안 보이나? 정약용은요, 소과인 진사시 그리고 생원시에 연달아 합격합니다. 와. 자, 이렇게 정약용이 성균관 유생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약용을 포함한 성균관 유생들이요, 창덕궁으로 가게 됩니다. 성균관 신입 유생들이 정조에게 인사를 올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자, 얼마 후 골룡포를 입은 정조가 나타납니다. 자, 이 정약용과 유생들은 어떻겠습니까? 딱 등장했어요. 어땠을까요? 바짝 엎드리죠. 예, 일단 수리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정약용 앞에 그림자가 내려앉습니다. 유생들을 살피며 걷던 정조가 정약용 앞에 딱 멈춘 겁니다. 정조가 정약용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정조는요, 정약용에게 대뜸 나이가 몇이냐 라고 묻습니다. 정약용은 이모년생이옵니다 라고 답을 했죠. 자, 왕인 정조가 이렇게 대놓고 정약용에게 관심을 표시한 거예요. 오. 교수님, 그러면 정조가 정약용을 원래 알고 있었던 건가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산 집안이 구대옥당이라는 건 이미 뭐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정조 주위에 있었던 관료들 중에서 정약용과 함께 공부했던 스승들도 많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쓸 제목으로 점 찍어뒀다는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이러면서 그들의 이 브로맨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날 이후요, 성균관에서 불철주야 학업에 매진한 정약용. 그러던 어느 날 성균관에 설마 했던 그 인물이 나타난 겁니다. 정조였습니다. 유생들이 공부 잘하고 있나 둘러보러 왔던 거죠. 훗날 자신을 보필할 인재들을 보려고요, 가끔 이렇게 성균관에 들렀거든요. 그때마다 정조의 눈에 계속 쏙쏙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였다? 정약용이었다. 와. 내 이것을 과제로 내면서도 답을 내는 이가 없을 거라 여겼는데 정약용이라 한다고? 놀랍소. 정약용은요, 소신껏 경서를 해석했고요, 배운 걸 인용해서 글 짓는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무엇보다 출제자 정조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원하는 답을 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 똑똑하다고 소문난 유생들 사이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낸 정약용을 보면서요, 정조는 신하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정약용은 반드시 재상이 될 것이다. 정약용이 훗날 반드시 자신을 보필할 최고위의 신하가 될 거라 단언을 한 겁니다. 정약용은요, 바로 이런 정조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 속에서요, 과거의 마지막 관문인
어디? 대과. 대과. 이 대과 공부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정약용이 성균관에 들어온 지 또 4년이 흐른 1787년 8월 어느 날 유생 정약용은요 급한 호출을 받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정약용이 글짓기 시험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뒀거든요. 그 사실을 한 정조가 직접 선물을 내리려고 부른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정조가 선물로 주려던 건 뭐였을까요? 책. 아니에요. 정답! 정말 그 당시 책이 귀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너무 이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제자일 수도 있잖아요. 주고 싶었던 거죠. 조정에서 간행한 책을 주려고 정조는 책 이름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책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책은 이것이고 이 책은 이것이다. 무엇을 갖고 싶으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약용은요. 정조가 말하는 책마다 그건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와. 더 이상 선물로 줄 책이 없었던 정조는 정약용에게 무엇을 하사했을까요? 정약용에게요 술을 하사합니다. 너 책을 주려고 했는데 책은 다 있다 하니 네. 뭐 좋다. 자 그러면 술 마셔라. 정약용 정조에게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저는 술을 못합니다. 옆에선 뭐 환관이며 비서 기능을 하던 승지며 깜짝 놀랍니다. 이거 의전 장면에서 이건 굉장히 이거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때 정조 어떻게 했을까요? 깎을 웃으면서 다 마셔라. 오! 진짜요? 네, 화났어. 이 술 좋아하는 정조는요 술 거절은 봐주지 않았습니다. 와. 여기서 빼면 이제 진짜 네. 강주를 마시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사이 안 좋아지는 사이 안 거죠. 좋아지죠. 이제 여기서는 피할 수 없죠. 그죠, 마셔야죠. 네, 결국 뻘컥 들이킵니다. 오.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정약용은 바로 그 한 잔에 취하버립니다. 아. 이게 술을 원래 못하나 봐. 그죠? 그죠? 진짜 중요한데. 결국 정약용은요 4시간의 부축을 받으면서 물러납니다. 자 그렇게 그대로 집으로 가는 줄 알았던 이 정약용. 그런데요 정약용은요 4시간의 안내로 빈 회의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승지가 들어와서는요 소매에서 뭔가 쑥 꺼내서 건넵니다. 조선 후기 군사 훈련 도감인 병학통이었습니다. 네. 자, 이 병학통은요 당시 정조가 간행한 군사 훈련 교본서입니다. 간행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책으로요 부수 적었고요 굉장히 귀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왜 이 병법 책을 문인 정약용에게 줬을까요? 내가 장수의 제주도 겸비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이 책을 내려준다. 훗날 정약용을 단순한 책상머리 문신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병과 방면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넌지시 미리 뜻을 밝힌 거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너무 예뻐한다. 정약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지금. 예뻐요. 네. 너무 예뻐요. 이렇게도 쓰고 싶고 저렇게도 쓰고 싶고 미리미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와. 네. 자 그러면 이때 병학통을 선물로 받은 정약용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약용은 사실은 이제 문신 쪽이다 보니까 병과는 사실은 상상을 못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요, 이 숨어서 이 경전이나 파야 하나? 잠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 교육을 받고 역량을 키워나간 이 정약용, 야 이거 이대로 대과 합격만 하면 그냥 탄탄대로 그냥 포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787년 겨울 유생 정약용이 자칫 대과는 물론이고요 아예 관직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는 스캔들이 터집니다. 근데 정약용? 정약용의 성균관 동기들이
정약용이 믿어서는 안 될 걸 믿고 있다! 라고 소문을 확 퍼뜨린 거예요. 대체 정약용이 뭘 믿었던 걸까요? 정약용이 믿은 건요, 바로 천주교였습니다. 자, 그러면 천주교는 어떻게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17세기 전후부터요, 청나라를 거쳐가지고 서양학문, 서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속에 천주교 교리를 적은 책도 있었던 거죠. 다 들어오면서 같이. 그런 분위기에서 정약용이 천주교를 접한 건요, 성균관 동기들의 고발이 있기 3년 전인 1784년 23살 때였습니다. 정약용은요, 천주교 교리가 담긴 책을 본 뒤 푹 빠져들게 됩니다. 와. 자, 그런데 정약용은 그럼 어떻게 그 책을 보게 됐을까요? 정약용에게는요, 어머니가 다른 형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복형, 정약현. 정약현. 바로 정약현. 이 정약현과 아주 가까운 인물이 바로 이 정약용 집안의 천주교를 전파한 겁니다. 자, 누구냐면요, 바로 이 인물입니다. 이벽? 네, 정약현의 처남 이벽이었습니다. 자, 이벽은요,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약용과 이 형제들도요, 이벽을 통해서 천주교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 셋은요, 이것도 맞습니다. 뭘까요? 막 이거 그 세례명. 맞습니다. 바로 세례. 정약용은요, 이때 사도 요한이라는 세례명을 받고요, 신앙 활동도 합니다. 완전 빠졌네. 정약용 자신과 이 동복 형들은요, 이때 천주교에 푹 빠져들었던 겁니다. 아이고야. 천주교 신자가 된 이 정약형과 형제들은요, 지인들과 명례방이 어디냐면요, 지금의 명동에 있는 한 천주교인 집에서 종종 신앙 모임을 갖습니다. 와. 그때도 명동에. 네. 정약용은요, 친구나 지인과 몰래 2년 동안 천주교 모임을 했다고 하죠. 와.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정약용의 성균관 동기, 그 친구에게 딱 걸리고 만 거예요. 네, 결국 그 사실은 다른 유생들에게도 알려졌고요. 이러면서 정약용은 비난에 휩싸이게 된 거죠. 이때 정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조는요, 정약용을 벌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정약용은 별다른 여파 없이 이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른 거예요? 천주교. 천주교. 예, 이 천주교 때문에 한바탕 곤욕을 치른 정약용. 자,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조용히 지내야 되지 않나요? 넘어가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대과 이제 합격해야죠. 이제. 그렇죠, 맞습니다. 정약용은요, 대과 공부에 집중을 합니다. 천주교 사건에 얽혀도 정조는 정약용에게 계속 신임과 총애를 보냈거든요. 정약용은요, 그런 정조의 믿음에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이 굳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정약용은 1789년 오. 28살에 드디어 대과 문과에 급제합니다. 드디어. 그리고 바로 그해 급제하자마자 정약용은요, 특별한 그룹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계문신. 초계문신. 아. 자, 이 초계문신은요, 규장각에 소속돼 가지고 정조에게 특별 교육을 받던 문신들을 말합니다. 약간 그 학교 다닐 때 엘리트 반 같은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상. 맞습니다. 상반. 맞습니다. 상반. 예. 초계문신들은요, 정조와 함께 강연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거였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요, 정책 기반의 바탕이 되는 싱크테크 이 역할까지 한 거였습니다. 자, 정조의 절대 믿음 아래 초계 문신까지 지낸 정약용.
이후에는요 정조의 큰 신임 아래 요직을 두루 지내게 됩니다. 예. 1790년 정약용은요 왕에게 간언하는 사간원 정육품 정원에 임명됐고요. 얼마 후에는요 신하들도 감찰하는 사원부의 정오품 지평에 임명되기도 합니다. 모두 정조와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서 일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이 정조의 오른팔로 성장해 나왔던 정약용. 그런데요, 1791년 정약용을 다시 뜨끔하게 하는 일이